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4년 3월 25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던 한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 긴급 환자가 실려왔는데요. 이 남성은 21살의 안드레 리 토마스라는 남성인데요. 안드레의 가슴 쪽에는 이 날카로운 걸로 뭔가에 찔린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상처가 깊진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상처가 어떻게 생겼냐는 겁니다. 바로 스스로 자해를 한 건데요. 안드레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료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제 인생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걸 들은 주치의는 안드레의 정신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응급처치가 끝나고 안드레는 정신과 의료진과의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두면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드레는 빠르게 병원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이 성인 남성이 진료를 다 받지 않고 갔다는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물론 안드레를 찾겠다고는 했지만 위급한 상황처럼 보이진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건 대단한 오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7일 아침, 텍사스 셔먼에 살고 있던 한 중년의 보렌 부부에게 음성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드레예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 메시지 들으면 집으로 와주세요. 안드레, 바로 이틀 전 병원을 탈출했던 그 남자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부부 중 남편은 폴 보렌인데 알고 보니 안드레의 전 아내 로라 보렌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즉 병원에서 탈출한 후 이틀 만에 예전 장인어른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죠. 근데 딸이랑 헤어졌는데 왜 오라고 하지? 순간 폴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근처에 살던 딸 로라의 아파트로 향해요. 안드레와 로라는 3년 전인 2001년에 결혼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혼한 상황입니다. 폴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딸의 집 대문이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이었죠. 느낌 좋지 않아요. 폴은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거실 하얀 카페트 위에는 폴의 딸 20살 로라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너무 끔찍했는데 배 부위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는지 장기의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집에는 로라 말고도 어린 두 아이가 더 있습니다. 폴은 정신을 차리고 곧장 손주들이 있는 침실로 달려갔어요. 안드레와 로라 사이에서 태어난 4살 난 안드레 주니어는 어린이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엄마와 마찬가지로 배에 큰 상처가 보입니다. 또 로라가 현재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13개월짜리 아기 레이아의 시신은 인형 옆 바닥에 눕혀져 있었고요. 역시나 정말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처참한 간격에 충격을 받은 폴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범인은 오래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직접 제 발로 경찰서에 왔기 때문이죠. 짐작하신 대로 안드레의 범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순순히 내가 로라와 두 아이를 죽였다, 찔러 죽였다, 이렇게 경찰에 와서 자백했고요. 병원에서도 불안해하던 안드레긴 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일가족을 살인한 걸까요? 그런데 그가 내뱉은 이 살인 동기는 더 황당했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구원한 거예요. 우선 안드레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은 그는 1983년생인데 어린 시절이 결코 평탄치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또 매일같이 수많은 남자들이 집에 드나들었고요. 근데 또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의외로 안드레는 꽤나 똑똑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고 영재반에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안드레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긴 바로 교회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신앙활동이 열심이었어요. 주일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번쩍 손을 들고 답할 만큼 적극적이었고 성경 구절도 줄줄줄 잘 외웠고요. 주일학교의 교사들은 안드레를 유쾌하고 영리한 학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완전히 달라진 건 10살쯤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 친구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가끔 이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추후 전문가들은 그가 이때부터 이 청각적 환각 증세를 겪었다고 짐작합니다. 당연히 어린 나이여서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사실 가정 환경을 보면은 치료받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이가 들면서 안드레는 술과 마리화나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환청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이 해결 방법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범죄로 이어지게 되죠. 15살 때는 차량 절도죄로 청소년 구금센터에 수감이 되었었는데 그를 바로잡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드레의 어머니는 화가 날 때마다 너 같은 건 내가 진작 낙태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밥 먹듯이 폭언을 하고 이 폭언을 들은 안드레는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마다 자해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삶이 이어지던 중 안드레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16살 같은 나이에 로라 보렌을 만나더니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둘 사이에 안드레 주니어라는 아들까지 태어났습니다. 안드레는 아빠가 되자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일단 학교를 자퇴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요. 그러다가 안드레가 18살이 되었을 시점에는 두 사람은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했죠. 신혼집은 안드레의 어머니 로셀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는데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면 겨우 2주 만에 로셀이 아들 부부와 손자를 집에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이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가족은 하루아침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라의 부모님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오직 딸 로라와 어린 손주만 받아주겠다는 거죠. 안드레는 안 되고요. 그래서 안드레와 로라는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라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결혼은 4개월 반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일하게 행복했다고 느꼈던 결혼이 깨지면서부터 안드레는 더 심한 망상과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심지어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한 예로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달러 지폐를 들여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안드레는 구원이라는 개념에 푹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단서가 바로 지폐 속 이미지 중 하나라고 믿었던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안드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줄곧 잘 외웠잖아요. 근데 어느덧 성경 속 인물들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스로 자기가 악마래요. 그리고는 입에 하루 종일 테이프를 붙여놔요. 그럼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자체적인 체벌인 겁니다. 24시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신이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데요. 또 한편 헤어진 아내 로라와 아이를 악의 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의 무리라면서도 또 실제로는 로라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로라는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또 이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딸까지 낳아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요. 그러던 2004년 봄, 안드레는 급기야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에 중독되었습니다. 3월달에는 보다 못한 친구가 와, 야, 너 진짜 상태 안 좋다 이러면서 안드레를 정신건강진료소에 데려가요. 이때라도 그를 강제 입원시켰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진료소는 딱히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안드레가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서 병원으로 왔던 거고요. 이때 안드레는 상처 치료만 받고 황급히 병원을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인 3월 27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그날, 안드레가 향한 곳은 로라의 아파트였습니다. 손에는 무려 3자루의 칼을 쥐고 있었고 로라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라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일단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서는데 안드레는 망설임 없이 로라의 가슴에 칼을 깊게 꽂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다소 잔혹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잔인한 게 로라를 찔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의 몸속에서 장기 이불을 적출하고 훼손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에게 남겨진 건 2자루의 칼인데 안드레는 일단 1자루로 방에 있던 2 아이의 가슴을 차례로 찔렀고 마찬가지로 장기의 이불을 적출하고 훼손했습니다. 정말 너무 잔인해요. 그렇게 로라와 2 아이들이 끔찍하게 사망했고 다음 타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는 남은 칼 1자루로 자신의 가슴을 깊게 찔렀고 이후 로라의 옆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선 아까 살인을 할 때 적출했던 장기를 적출했었잖아요. 주섬주섬 로라의 폐랑 그리고 아이들의 심장을 주머니에 놓고는 터덕터덕 8km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후에는 경찰에 자수를 했고요. 이게 무슨 웬 해괴한 범죄예요.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3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들 모두 악마거든요. 근데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악마가 되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칼을 사용한 거고요. 그들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한 거예요.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안드레는 체포 후 감옥으로 이송되었지만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죠. 특히 아까 안드레는 지폐에 몰두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1달러 지폐에 이 피라미드 안쪽에 있는 눈의 광적인 집착을 보였거든요. 그 눈이야말로 악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게 완전 망상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검거 5일 후 이날도 안드레가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그의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예상하시겠죠? 이 구절을 몇 번이고 되새기던 그는 갑자기 거울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으로 이 오른쪽 눈을 뽑아냅니다. 이 일로 결혼서는 완전 난리가 났죠. 사상 초유의 사건이니까요. 법적 절차고 일단 모두 다 중단하고 안드레는 정신병원으로 급히 이송됩니다. 누가 봐도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신병동에서 1년을 지내고 드디어 2005년 안드레가 다시 재판대에 섰는데 그는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에게는 전부인 로라와 친자식 그리고 로라의 자식까지 이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죠.
이게 끝이었을까요? 이게 끝이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다른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다른 감옥에서 수감 중이던 안드레는 2008년 12월 또다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나머지 왼쪽 눈을 찢어서 이거를 뽑아서 삼켜버린 거예요. 저 같으면요, 같은 재소자라도 안드레 옆에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도대체 왜 나머지 눈까지 없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제 왼쪽 눈을 통해서 제 마음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요. 뭐 이랬대요. 와, 정말 오늘 사건은 제가 토미를 진행한 이래 최악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 소식이 남겨져 있습니다. 원래 2023년 4월은 안드레의 사형이 예정된 날이었는데 이 두 번의 안구적출 소동을 겪으면서 법원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결국 사형 집행은 보류되었는데 애가 정신병이 너무도 심각한 나머지 과연 사형이 적절한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사실 정신이 너무 이상해서 이 정상적인 판결의 의미가 없어 보이죠. 현재 안드레는 자신의 앞날을 모른 채 여전히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텅 빈 두 눈을 감은 채 말이죠. 정신병과 살인, 망상, 그리고 자해까지 충격의 연속이었던 오늘의 스토리가 다 진행되고 나니까 저까지 기가 다 빨리는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27일에 브라질 북서쪽에 위치한 리오브랑코의 한 가정집. 이곳에 사는 가족들은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근을, 나머지 4자녀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집니다. 아버지 아토스는 이벤트 회사의 직원인데요. 그는 20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장기 휴가를 선물받았죠. 덕분에 아내와 한 달 동안 여행을 즐겼고,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회사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쌓인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데요. 근데 아까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브루노 보르헤스. 아빠 아토스가 브루노를 찾는데 가족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굳게 닫혀있는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대학생인 브루노는 언젠가부턴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식사 시간 빼고는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토스는 그런 아들이 좀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애써 화를 누르며 방문을 열어젖히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 이게 지금 브루노가 생활하는 진짜 공간입니다. 아니, 이건 뭐죠? 이게 뭔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기도 하죠.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죠? 일단 방 안에 침대 같은 가구는 책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진 상태에 벽과 바닥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장까지 빽빽한 손글씨로 무언가가 가득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을 중심으로 기하학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도형과 다이아그램 같은 상형 문자들이 대칭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침실이라기보다는 마치 박물관이나 전시장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책상 위에는 로마 숫자가 표기된 14권의 책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했죠. 이 모든 것이 직접 손으로 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 아들 브루노는 없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요. 브루노 보르헤스, 24살의 그는 대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머리가 영리했고 책을 좋아하는 독서광이기도 했죠. 사실 부모는 일찌감치 그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브루노가 5살 때 그는 토마테라는 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해요. 근데 토마테 정체가 다름 아닌 베개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인형에다 이름을 붙이거나 베개에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근데 그 후로도 그는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뭔가 독특한 정신세계를 뽐냈어요. 결국 부모는 브루노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진단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후 브루노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레이키에 푹 빠지게 됩니다. 레이키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기치료 같은 건데 일본이나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수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인간의 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이 에너지를 다룸으로써 몸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치유 방법 중 하나예요. 이런 걸 보면 브루노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브루노. 점점 더 신비한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빠져들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특이하죠? 그러던 지난 2013년, 그러니까 그가 20살이 되던 해이자 실종되기 4년 전이에요. 그는 어머니 데니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엄마, 나 비밀 프로젝트 할 거야. 이거 진짜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니까 그게 뭔지는 묻지 말아줘. 그리고는 이 프로젝트 진행 비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엄마 데니스는 브루노가 하려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알면 지원을 해주겠는데 제대로 뭘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대신 학교는 휴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구하는 것을 실패한 브루노.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다가 친하게 지내던 사촌에게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을 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진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7년 3월. 그의 부모님이 한 달간의 여행을 떠나자 브루노는 기다렸다는 듯 방 안에 틀어박혀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방 안에 들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왔더니 브루노가 실종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전에 말했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까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방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이 조각상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건 바로 16세기 이탈리아 철학자인 조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이었습니다. 우연인진 몰라도 이름 또한 실종된 브루노와 비슷하죠. 조르다노 브루노가 누구냐면 가톨릭 성직자이자 한편으론 역사상 외계인의 존재를 최초 주장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계 존재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성모독과 이단 혐의로 화형에 처해졌죠. 그리고 곧 의외의 사실이 화제가 됩니다. 바로 실종된 브루노와 철학자 조르다노의 외모를 보면 코와 눈썹 그리고 입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400년 전 사망한 조르다노가 브라질의 대학생, 즉 브루노로 환생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또 브루노는 조르다노의 엄청난 팬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그의 방에 남겨져 있던 그림들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브루노 자신으로 보이는 사람 뒤로 외계인이 똑같은 옷을 입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400년 전 철학가의 주장대로 외계인의 존재를 말하려는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브루노가 이미 외계에 대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엔 외계인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게 아니냐고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의 실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방 안에 있던 동상을 제작했다는 조각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83살의 한 남성으로 브루노가 직접 동상 제작을 의뢰했다고 말했는데요. 제작 당시 남성이 말하길 브루노는 자신이 철학자의 환생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마침내 브루노가 실종된 당시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3월 27일 오후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당시 반바지, 반팔 티셔츠 차림의 그는 직접 택시를 잡았고 행선지는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가 모텔로 들어갈 줄 알았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는 모텔 뒤에 있는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은 숲을 수색했고 여기서 기이한 증거품을 발견하는데 숲 한가운데 마련된 공터에 흰색 플라스틱 의자 4개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1개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캠프파이어를 한 것 같은 모양인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오래전부터 특정 사람들이 모여 기도나 의식 같은 영적인 모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브루노도 어떤 영적 의식을 위해 이곳을 찾았던 걸까요? 또 브루노가 사라진 지 3일 후 동네에 있는 양장점에 그가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자가 달린 흰색 망토 3개를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대요. 그래서 주문을 받은 여성이 교회에 쓰시려고요? 라고 묻자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쨌든 방 안에 있던 동상도 그가 직접 가져다 놓은 거고 스스로 집을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고 또 멀쩡히 양장점에도 들렸다는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경찰은 브루노가 납치를 당한 게 아닌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를 찾기 위한 수사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고요. 하지만 브루노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들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아들 방에 빼곡하게 남긴 문자, 그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도저히 가족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자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암호의 일부가 해독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진리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기원전 700년 중반 밀레투스 이야기에서 시작된 철학은 답이 없는 질문의 흔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와, 심오하네요. 이후 내용을 좀 종합해보자면 브루노는 일루미나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 뒤에는 세상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라진 브루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가 실종된 지 4개월하고도 14일째가 되던 날 2017년 8월 11일 새벽 5시 벼랑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맨발 차림의 브루노가 서 있었던 거죠.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었는데 가족들은 일단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끌어안았죠. 자, 그로부터 8일 후 브루노는 뉴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실종 소식은 엄청난 이슈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라진 이유랑 방 안에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역시 그는 아리송한 말만 남깁니다. 저는 내 아내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그의 안부를 걱정하던 여론은 단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의 가출로 인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루노의 행보는 더욱더 파격적이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철학책을 출판한 겁니다. 비난의 강도는 더 세졌죠. 책 팔려고 전부 주작한 거 아니야?
가족들도 다 한패네. 이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말 세상에 본 적도 없는 그런 괴상한 방 만들어 놓고 고대 철학자 환생 이야기나 나돌고 일루미나티 관련설에다가 이거 완전 미스테리 자체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 거잖아요. 결국 브루노는 정신 나간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그의 입장에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단시간에 브라질 최고의 셀럽으로 거듭났고 동시에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이거 정말 괴짜 한 명이 주목받으려고 벌인 자작극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또 그의 행보는 좀 남달랐습니다. 만약 그가 작가로서의 성공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다면 인세로 받은 수익금, 이걸 본인이 다 가졌겠죠. 근데 이 모든 수익금을 가족과 친척,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나눠줬고 그의 앞으로 들어왔던 이 100개가 넘는 광고와 방송 섭외까지 모두 거절했습니다. 즉 자신을 둘러싼 명성과 부에는 그 어떠한 미련도 없어 보입니다. 돈을 벌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는 도대체 왜 사라진 것인지, 정말 그의 주장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400년 전 철학가의 환생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 엄마에게 말했던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 그건 과연 뭔지 궁금하네요. 가장 영악하고 정교한 마케팅이었다라는 평가 혹은 분명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는 의견까지. 갑자기 떠오른 브루노의 실종은 지금까지도 브라질의 뜨거운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 외계인, 일루미나티까지 흥미로운 떡밥을 다 던져준 브루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